네, 제10회 데브톡 세미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학기에 총 4번의 데브톡 세미나를 진행했는데요. 4번을 다 참여해 주신 분도 계시고 이번 세미나를 처음 방문하신 분도 계실 텐데 아쉽지만 이번 학기 마지막 세미나라는 거 다들 아쉬우시죠? 네, 감사합니다. 저희 이제 방학 또는 2학기에 더 유익하고 다양한 주제의 데브톡을 준비하고 있으니 기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모든 데브톡은 GDSC 홍익 유튜브와 깃허브에 아카이빙 되고 있고요. 지전 세미나 보고 싶으신 분들은 한 번씩 놀러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4분의 발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1부에는 홍맵 아시나요? 홍맵 개발자이신 이승우님의 우당탕탕 홍맵 제작기, 그리고 22년도 GDSC 리드이자 백엔드 멤버인 안지연님의 왜 백엔드 하시나가요? 요가 준비되어 있고, 잠시 쉬는 시간 가졌다가 AI ML 파트 코 멤버인 한혜연님의 부딪히며 성장하기, 그리고 오늘의 키노트 세션이죠. 이유진님의 깊이 있는 실험으로 끝까지 파고들기 들으시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승우님부터 나오셔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당탕탕 홍맵 제작기라는 주제로 발표하게 된 이승훈입니다. 제가 이번 발표에서 드릴 말씀은 첫째, 이제 홍맵 소개, 그리고 개발 과정, 느낀 점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그 홍맵 들어보셨나요? 네. 네, 저를 비롯해서 같이 한 팀원들이 올해 3월 초에 이제 런칭한 서비스인데, 네, 그 교내 강의실 간 최단 거리와 예측 소요 시간들을 이제 제공하고 또 교내 편의시설 정보 등을 제공하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저희 홍맵을 시작하게 된 이유는요. 먼저 전공 공부가 좀 알고리즘 이런 파트를 해보고 또 그런 걸 복습하기 위해서 한 이유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 프로젝트를 좀 뭔가를 만들어 보고 싶다. 이런 생각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발 과정이랄 건 없는데 사실 처음 들었던 생각을 순서대로 나열을 하는 식으로 발표를 진행하게 될 건데요. 그래서 어떻게 개발할 건데라는 고민이 처음 들었습니다. 먼저 저는 백엔드 파트를 맡았었는데 그때 처음 들었던 고민들이 우선 핵심적인 기능인 길찾기 알고리즘을 좀 어떤 걸 사용해야 되고 적용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러니까 강의실을 검색했을 때 이거를 어떻게 인식을 하고 또 그걸 백엔드에서 어떻게 처리할지, 또 데이터는 어떤 식으로 읽고 쓰고 할지, 또 프론트 쪽 친구들의 의견은 경로를 표시를 어떻게 사용자들이 보기 쉬운 방식으로 할지, 그리고 반응형 웹이라서 이제 다양한 디바이스에서 좀 보기 쉽도록 어, 그렇게 할지에 대한 고민들이 우선 저희가 들었던 고민들 중에는 이런 게 초기에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나온 결론은 일단 뭐 부딪혀 봐야죠. 네. 그래서 길찾기 알고리즘을 찾아봤는데 BFS도 있고 또 뭐 백트래킹 아니면은 그런 거 찾아보다가 다익스트라를 알게 되었고, 그 중에 이제 가장 좀 쓰기 쉽도록 계산하는 알고리즘을 원래는 n제곱으로 비고 노테이션으로 n제곱으로 계산을 하는데 이제 그거를 팁Q를 써가지고 n 로그 n으로 계산할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을 적용했고요. 그리고 또 그 프론트에서는 좀 들었던 고민이 좀 잘 보였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왼쪽에 보면은 이게 네이버 맵을 사용한 결과인데 좀 가운데 진한 색으로 보이면서도 또 저희가 익숙한 학교의 내 그런 모습을 잘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했는데 처음엔 네이버 API를 쓰려다가 좀 도저히 좀 저희가 익숙한 그런 그림이 안 나와서 그래서 처음에는 되게 네이버 API를 쓰다가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해서 그냥 가장 로우한 HTML에서 처음 그냥 선 긋는 그런 걸로 해보자 해가지고 프론트 친구들이 좀 많이 삽질을 해서 열심히 짜줬고요.
근데 사실 진짜 노가다가 남았어요. 어떤 건지 좀 예상이 되시나요? 바로 학교 내에서 그런 길찾기를 하려면은 길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무해서 이런 걸 학교를 전부 돌아다니면서 하나하나 수천 줄 정도의 데이터를 다 만들었고 그러느라고 한 절반 정도의 시간을 쏟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끝나지가 않았어요. 이렇게 좀 다이스트라 알고리즘도 쓰고 또 사용자한테 보여주고 예쁘기도 했으면 그렇게 만들었지만 좀 성능이 안 나오더라고요. 왜냐면은 처음에 저희가 개발을 할 때 텍스트 파일에다가 그 계산 결과들을 저장해서 그거를 읽는 식으로 만들었는데 이게 텍스트 파일로 읽으면은 리니어하게 읽다 보니까 읽는 시간이 ON으로 상당히 길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적용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좀 더 그 데이터베이스를 교체를 할 때 좀 용이하도록 ORM을 사용했어요. 이렇게 한 이유는 이후에 저희가 배포를 할 때 또 그 배포를 하는 사이트에서 처음에는 그 아, 네, 그 마리아DB를 네, MySQL을 썼었는데요. 그런데 이게 그 배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좀 그걸 대처하기 쉽도록 ORM을 적용해서 바로 SQLite로 설정만 바꾸니까 코드 변경 없이 그렇게 적용하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산 로직이 좀 너무 느렸어요. 사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다이스트라를 n로그n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느린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좀 크게 나눴어요. 처음에는 어, 건물에서 출발 도착지에서 출발지에서 도착지로 찾는데 이게 모든 경로를 찾다 보니까 더 계산의 이제 볼륨이 커져서 조금 나눴어요. 출발 건물 내에서의 길찾기를 하고 그리고 외부라고 하고 또 그 도착 건물을 길찾기를 하는 식으로 그리고 이거를 이제 그 경우의 수를 찾아서 거기서 제일 짧은 경로를 찾도록 이런 식으로 로직을 변경해서 이제 지금의 홍맵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짧은 주제였는데요. 그 느낀 점은 사실 크게 두 가지가 들었어요. 좀 처음에는 이게 작은 주제로 해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었는데 조금씩 만들다 보고 이게 하다 보니까 꽤 괜찮은 결과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주변에서도 좀 들어보니까 이거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프로젝트를 생각하면서 실행하면서 처음에는 그냥 뭐 코딩만 하면 되겠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 그게 전부도 아니고 사실 중요한 부분인 거는 분명 맞지만 엄청나게 더 중요한 것들이 많이 남아 있더라고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런 로직을 짜는 것도 또 어떤 걸 사용해야 할지 또 이게 보여지는 게 어느 식으로 보여줘야 하는지 이런 게 전부 다 프로젝트 설계 단계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이런 것이 미흡해서 실제로 개발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그 시간을 중간중간에 이제 인터럽트 하게 돼가지고 많이 빼앗기게 되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데이터 수집이 좀 많이 오래 걸렸어요. 사실 거의 데이터 수집을 하는 데만 거의 한 3할 정도가 걸려서 그런 게 많이 힘들었다는 걸 느꼈어요. 여러분들 앞으로 그래서 프로젝트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주제든 정말 상관이 없는데 주제를 정했으면은 그거를 좀 더 설계나 이런 부분에서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은 이후에 이제 실제로 코딩을 할 때 훨씬 더 빠르고 더 정확하게 그렇게 프로젝트를 만드는데 일조할 수 있게 될 거예요. 네. 만약에 만들어 보고 싶은 주제가 있으시면은 지금 당장 만들어 보시는 거를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저는 왜 백엔드 하시나요를 주제로 발표하게 된 GDSC 홍익 리드 안재현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발표는 대략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사실 말씀드릴 게 있는데 중간에 발표가 한번 엎어졌어요. 준비하다 보니까 방향이 좀 휙 틀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포스터는 뽑혔고 제목도 좀 바꿔야 되나 하다가 그건 또 아니라 가지고 그냥 부제목만 이렇게 흥미도 재능도 없는데 뭐라도 해야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좀 해봤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계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 영상을 보실 많은 분들 중에서 이런 고민을 할 거예요. 그래서 나 그래도 컴공 왔는데 앞으로 뭐 하고 먹고 살지? 라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러면은 개발자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거고요. 그럼 이제 개발 중에서도 분야가 굉장히 많잖아요. 보통은 이제 저희 학교 컴공은 웹 프론트, 백엔드, 모바일 인공지능 이 넷 중에서 많이 고르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여기서 백엔드를 고르는 분들은 저런 플로우로 흘러가요. 그래서 아, 인공지능은 좀 재미없을 것 같고 전공은 살려야 되니까 그러면은 남는 게 백엔드밖에 없네. 그러면 사실 이제 제일 무난한 선택지죠. 그래서 다른 학교, 아니, 다른 개발단체 경쟁률 같은 거 보면은 백엔드가 압도적으로 높잖아요. 그래서 무난하게 백엔드를 많이 골라요. 근데 사실 무난하다고 했지 쉬운 선택지라고 한 적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이 자바 민국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보통 스프링을 많이 하시겠죠. 근데 이제 처음 시작하면 이제 의존성 주입부터 뜨거라 하고 데이고 또 그걸 또 버티더라도 배우면 배울수록 더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근데 이제 내가 4학년 취준이라서 도망칠 수도 없어. 그럼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불상사를 피하기 위해서 보통 이제 어떻게 하나 이제 찍먹의 시간을 가집니다. 그래서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아 나는 그래도 고민해볼 시간 충분하니까 이제 다 한 번씩 해봐야겠다 이런 마인드고 뭐 고학년이더라도 사실은 이제 한 번 정하면 이제 물리기 어려우니까 기왕 정할 거면은 이것저것 건드리면서 충분히 고민하고 확실하게 결정하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잘 골라서 스터디도 하고 뭐 연동도 붙고 가서 서비스 런칭도 해보고 뭐 하는 김에 네카라 쿠베도 취직도 하고 그러면 사실 너무 좋겠죠. 근데 이제 대부분의 분들이 그렇게까지는 못한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뭐 이것저것 찍목을 해본다고는 했지만 뭐 방학 때 인문 강의 깔짝 하다가 끝나는 수준이겠죠. 근데 이제 평생 찍먹만 할 수는 없으니까 결국은 이제 어디로 갈지를 이제 골라야 되는데 마음 가는 분야도 없고 뭐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냐 그런 고민이 생기실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근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해결책을 드릴 만한 입장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그런 거는 이제 실제 현업에 계신 분들한테 물어봐야 하는 거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 보고 막 자랑스럽게 보고 배우세요 뭐 이 정도의 대단한 사람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기만하지 마세요 뭐 이러실 텐데 사실 이제 이 GDSC에만 하더라도 저보다 이제 백엔드 잘하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좀 과장 좀 보태서 한 트럭 있으니까 이제 제가 그분들 앞에서 이런 거를 말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걸 좀 회피하기 위해서 좀 꾀를 부려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보다 잘하고 열심히 하는 분들한테 사전조사 같은 느낌으로 물어봤어요. 왜 백엔드 하시나요? 이렇게요. 그래서 하는 김에 프론트 하시는 분들한테도 왜 프론트 하시나요? 뭐 이렇게 물어봤죠. 그래서 그런데 그분 답변을 여기다가 그대로 가져오면은 제 발표라고 하기는 좀 그러니까 그냥 적당히 이제 그분들의 공식력만 좀 가져다 쓴다 그런 느낌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렇다고 제가 뭐 대단한 통계를 낸 건 아니고요. 그냥 10분 정도 물어보고 뭐 이제 이번에 물어본 건 아니지만 예전에 좀 비슷한 답변 들었던 경우까지 합치면은 이제 좀 그 정도 그렇게 정리를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어떤 유형의 답변이 나오는지 좀 궁금하실 거예요. 사실 이제 제 발표를 들으시는 것도 이제 그런 이유에서잖아요. 본인의 좀 어떤 개발 분야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뭐 이런 답변들이 나름의 이정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시겠죠. 근데 뭐 실망하실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렇게 기가 막힌 답변은 없었어요. 사실은 이제 저도 기대를 했죠. 왜냐면은 저도 백엔드 하는 입장에서 아니 이 정도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면은 저나 아니면 여러분들과 좀 차별화되는 어떤 포인트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할 법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생각보다 평범하고 보편적인 이유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여기서 발표 주제가 바뀌었어요. 왜냐면은 저는 이제 아 이런 초고수 개발자분들은 아 무슨 박격고사 알끼고 난 것처럼 왜 백엔드를 시작했는지에 대한 기가 막힌 이유가 있겠지? 그걸 이제 정리해서 열심히 발표할 생각이었는데 막상 말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발표 제목을 왜 백엔드 하시나요? 이런 거 해놓고 결론이 돈 많이 주니까 합니다. 이런 걸 내보면 그것도 좀 논란이 되잖아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좀 두 가지 유형으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너무 단순한 경우였어요. 그래서 이유에 대한 이유가 굳이 필요하냐? 약간 이런 입장이죠. 그냥 재밌으니까. 백엔드가 하는 일들이 뭐뭐 있는데라고 하면은 뭐 DB 설계, API 서버 개발하고 뭐 배포하고 유지 보수하는 건데 이게 그냥 재밌어서 하는 거야. 뭐 프론트도 비슷하죠. 뭐 코드 찍으면은 바로 보이니까 그래서 재밌다. 그래서 하는 거다.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이렇게 유별나게 좀 개발을 잘하시는 분들을 좀
가끔 가다가 저희가 보기도 하죠. 약간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 같이요. 그래서 뭐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개발 일을 하는데 퇴근하고 또 이제 사이드 프로젝트나 오픈 소스 기여한다 하면서 또 잘 때까지 개발하고 주말에는 스터디하고 뭐 이제 기술 세미나 다니면서 또 개발을 하는 약간 그런 사람이 이 세상은 분명히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분들은 단순히 그냥 개발이 좋은 거고 그냥 거기에 이유가 없는 겁니다. 교수님들이 이제 여러분들한테 왜 학생들은 휴강이 좋나요? 라고 하면은 약간 벙치잖아요. 그런 느낌인 거죠. 근데 이런 분들은 어쨌든 극소수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의외로 현실적인 이유에 사는 분들이 대다수였어요. 그래서 앞서 말했듯이 저희가 컴공 나와서 전공 살리면서 그나마 재밌게 할 만한 게 백엔드 아니냐. 근데 이제 대우가 나쁜 것도 아닌데 안 할 이유가 있냐? 뭐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아니면은 이제 나는 그냥 뭐 백엔드고 뭐고 별로 생각 없었는데 하다 보니까 갈 길이 이거밖에 없다라고 이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그래서 어찌저찌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까 적성도 맞고 뭐 오래 하다 보니까 남들보다 좀 잘하기도 하고 뭐 그렇다고 다른 선택지가 있는 것도 아닌데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이런 패턴인 거죠. 이런 부류가 정말 이런 쪽이 압도적으로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경우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아니면 이제 분석 결과를 하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모두가 이제 기가 막힌 이유를 가지는 건 아니라는 거고 다른 하나는 이 기가 막힌 이유가 어떤 운명적인 이끌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해야 되는 점은 이런 이야기를 해주신 분들이 제 기준에서는 이제 대단한 개발자 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분들이 이제 전부 자신들이 하는 일에 처음부터 이제 아까 말했듯이 알게 꼭 해온 것처럼 운명적인 이끌림을 끌리고 뭔가에 홀린 듯이 그렇게 시작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분들이 대다수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모두가 스프링의 영속성 컨텍스트를 보면서 운명적인 이끌림을 느끼는 것도 아니고 뭐 리액트의 유지 이펙트를 보면서 운명적인 이끌림을 느끼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다들 굉장히 사소한 거에서 시작했고 때로는 아주 현실적인 그러니까 뭐 나 3학년인데 뭐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유에서 시작하는 경우도 많다는 거죠. 근데 이제 더 재밌는 거는 그렇게 기가 막힌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제 그 이유를 들어보면은 이제 아주 오랫동안 그런 필드에서 일하고 공부하면서 그런 관록이 녹아들어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면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기가 막힌 이유를 가지기 위해서 정말 오랫동안 길게 노력을 했겠죠. 단순히 이제 몇 달 깔짝거린다고 해가지고 그런 기가 막힌 이유를 찾을 수가 있느냐 하면은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고 그런 결국은 이제 그런 운명적인 이끌림 그런 거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전에 저희가 컴공 절망편 파트에서 말했던 거를 기억하시면 이제 찍먹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 했죠. 한 명은 이제 저학년이라서 시간 많아 싶은 거, 그리고 다른 하나는 시간 부족하지만 어쨌든 기왕 정할 때 이제 좀 확실하게 정하자 이런 분들이었어요. 어떤 분들은 이제 저학년 때부터 다양한 분야를 찍먹해 보면서 고민해 보는 게 좋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맞는 말이죠. 왜냐면은 아니 평생 거의 평생 이거 하나 하고 살 건데 신중하게 골라야 하지 않겠냐. 우리 예전에 뭐 그런 거잖아요. RPG 게임에서 닉네임 찍고 커마 하듯이 뭐 나중에 바꿀 수는 있겠지만 그러면 이제 매몰병이 너무 커지니까 잘 골라야 한다. 어떻게? 그럼 일단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클론 코딩이나 입문 강의 같은 거 들어보고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재밌었다 싶은 거를 고르고 시작하는 게 좋다. 뭐 틀린 말은 아니죠. 일반론적인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이제 RPG 게임 해본 사람들은 비슷한 상황이 있다는 걸 알 거예요. 왜냐면 게임 하나 뭐 시작한다 했을 때 처음엔 이제 게임 하는 시간보다는 준비하는 시간이 더 길잖아요. 뭐 닉네임 뭐 정하고 커스터마이징 어떻게 할 거고 뭐 이제 부캐를 여러 개 찍먹해보고 뭐 그런 거 하는 거죠. 아니면 뭐 수집형 게임 같은 거 하면 이제 이거는 꼭 뽑고 시작해야 돼 하면서 게임 지웠다 깔았다 하면서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이제 그렇게 잘 준비해서 시작한다고 해서 그렇게 막 오래오래 길게 하냐면 또 그건 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다 보면은 그 준비 과정에 질려버려 가지고 져버리는 경우도 있죠. 왜냐면 저도 이제 어떤 게임을 이제 일주일 동안 준비해서 시작을 했는데 막상 플레이한 기간 따져보면은 3일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임 예시 들었던 것처럼 개발에도 비슷한 일이 생기지 않으라는 법은 없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런 찍먹의 함정에 대해서 한 두 가지 정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분야에서 재밌는 걸 찾아서 기획한다라는 게 이제 크게 문제될 말은 아닌데
사실은 재미있는 게 하나도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개발이 다 즐거운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 찍먹해보고 아 이건 재미없네, 딴 거 해봐야겠다를 반복하면서 내가 이제 뭐라도 하나 재미있는 게 하나쯤은 있겠지라는 막연한 기대를 품는데 사실은 그런 거 없고 100번 해도 100번 다 재미있는 게 없을 수도 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일반적인 케이스일 가능성이 높은 게 주변에 직업 가지신 분들 보면은 이제 덕업일치 이뤄가지고 취미가 일이 되고 일이 취미가 되는 그런 분들이 흔치가 않잖아요. 그런 사례들을 보면은 나한테 그런 하나 정도 얻어 걸리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게 생각보다 그런 과정에서 틀릴 수도 있다는 게 어쨌든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두가 아까 말했듯이 모두가 기가 막힌 이유를 가지지는 않는다라는 비슷한 맥락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누가 파이썬 교양 듣고 아 뭐야 프로그래밍 쏘 이지하잖아 컴공 생각보다 별거 아닌걸 하면은 컴공이라서 아주 열받잖아요. 아니면 이제 중고딩 때 개발 좋아하니까 게임 좋아하니까 컴공 가야지, 아니면 이제 나 물리 좋아하니까 물리학과 가야지 들으면은 지금은 이제 그게 왜 말이 안 되는 소리인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생활 코딩 웹 강의 들으면서 아 뭐야 프론트 생각보다 재밌는데 할 수 있을 거고, 뭐 노드 튜토리얼 이런 거 들으면서 뭐야 백엔드 생각보다 할 만한데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이게 앞에서 말했던 파이썬 교양 듣고 프로그래밍 쏘 이지한데 그거랑 비슷한 맥락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사실 재밌는 게 하나도 없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뭐 만에 하나 재미를 느끼는 게 생길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다 그렇죠. 왜냐면 1부터 100까지 완전 다 괴롭고 불행하고 그런 경우는 많지 않잖아요. 뭐 이제 뭐 과목, 전공 과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리스비나 포트란 같은 이상한 언어로 코딩을 시켜서 이제 정말 시작부터 끝까지 즐겁지 않겠지만 그런 걸로 이제 하다가 웹 개발 시작하면은 나름 선녀처럼 보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클론 코딩 입문 강의만 듣고 그 분야에 대해서 이제 적성이나 흥미나 이런 거를 판단하기에는 신뢰성이 떨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생활 코딩 듣고 튜토리얼 듣고 와서 뭐 프론트에서 뭐 서버 사이드 렌더링 아니면 백엔드에서 아까 말했듯이 영입성 콘텍스트 이런 거를 배우게 된다 하더라도 그 재미를 이제 그대로 느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결론 2에서 말했듯이 기가 막힌 이유는 운명적인 한두 달에서 느끼는 그런 운명적인 이끌림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만 하고 딱 끊어버리면 그냥 병만 주고 가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니 나는 여러 분야 찍먹해보라는 말만 듣고 지금 달리는 중인데 이건 그냥 태클 거고 그냥 가버리는 거랑 다름없잖아요. 그래서 뭔가 좀 해결책 비스무리한 게 없나 싶으실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런 거 없거든요. 내가 적당히 확신도 있고 흥미도 있고 적성도 있으면은 뭐 된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게 됐으면 진작에 골랐겠죠. 근데 항상 문제는 노력도 애매하게 하고 흥미도 애매하게 가지고 확신도 애매하게 가지니까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막 흥미를 가지세요라고 이제 막 자기 세뇌를 하세요, 자기 세뇌를 시킬 수는 없는 거니까 마땅히 해결책을 드릴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그래도 제가 이제 어떻게 했느냐 정도는 그래도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도 이제 고민이 꽤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제 팀플 같은 거 하면은 이제 뭐 항상 PPT 만드는 일 하고 뭐 블로그 시작하면은 테마 커스터마이징부터 하고 뭐 게임에도 커마일 3시간 4시간 쓰고 그래서 뭐 백엔드보다는 프론트에 흥미가 갈 수밖에 없었던 환경이었어요. 그래서 뭐 최근에도 디자인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밖에 저기 그 T동 3층 옆에 굴러다니는 저 GDS 시계는 제가 디자인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못 놓고 있는 것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꽤 고민이 많았을 거라는 거는 예상이 가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극단적인 솔루션을 선택했는데 그냥 눈 감고 하나 그냥 찍었어요. 사실 고민이라는 게 선택지가 많아서 생기는 거잖아요. 그냥 배수에 치는 심정으로 선택지를 그냥 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내 시간을 아예 그냥 이 분야로 매몰시켜서 뒤로 돌아갈 여지를 없애버리는 거죠.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은 뭐 가슴이 시키는 건 프론트인데 머리가 시키는 건 백엔드인데 이런 고민이 생기기 전에 그냥 지금까지 투자한 시간이 아까워서라도 백엔드 해야겠어 싶을 정도로 시간을 매몰시키는 것도 저는 한 가지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야 저 분야 찍먹하는데 시간을 쓸 필요도 없고 뭐 그중에서 뭐 고를지 이리저리 재는 시간도 없어지면은 일단 문제는 해결이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제 돌아갈 길이 끊기면은 이제 그 안에서 뭐 나름 어떻게 살 방도가 없나 약간 좀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고민을 하다 보면은 결국 그 안에서 나름 재밌는 지점들이 슬슬 보여요. 그래서 사실 그리고 이게 사실 좀 아무것도 모를 때나 이제 많이 힘들지 사람 마음이라는 게 좀 간사해가지고 아 이제 좀 친해 싶은 수준이 되면은 또 예전에 하나도 모르겠던 것들이 이제 좀 이해가 가고 어떻게 써야 할지도 이제 감이 잡히니까 슬슬 재미가 있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특히 백엔드가 그런 경향성이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수준까지는 내가 뭘 하더라도 이제 결과로 보이는 게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근데 좀 길게 버티다 보면은 나름 재밌어지는 구간이 더 크게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재밌어져서 잘하는 게 아니라 잘하니까 재밌어지는 경우도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래도 제목이 왜 백엔드 하시나요인데 제 대답이 없으면 좀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겸사겸사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케이스도 비슷해요. 앞에서 언급했던 거랑. 그래서 2학년 때 이제 윤객체라는 이제 아주 기가 막힌 과목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기억하시죠? 아주 기가 막힌 예약 프로그램을 만드는 과제가 나왔는데 이제 프로그램 설계하면서 내가 이제 객체지향 4원칙 이제 기억하시잖아요. 뭐 캡슐화, 상속, 다양성, 추상화 이거 그거는 뭔지 알겠는데 그럼 객체지향적으로 설계하라는 게 그게 과연 뭔데라는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뭐 좀 여러 가지 찾아봤어요. 객체지향 사실과 오해 그 책도 봤고 뭐 세미나 영상도 보고 뭐 솔리드 원칙 이런 것도 좀 공부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뭐 그냥 그렇게 끝났고 종강하고 어쩌다 보니까 장고로 풀잭을 하게 되었고 또 다음 학기는 어쩌다 보니까 뭐 GDSC 리드라는 이상한 일을 시작하게 돼서 이제 백엔드 스터디에서 스프링을 배우게 됐는데 근데 이 스프링을 배우고 나니까 아 이게 진짜 완벽한 객체지향적인 설계구나라는 느낌이 딱 오더라고요. 그래서 스프링 공부하는 게 꽤 재밌었어요 저는. 그래서 왜 이거를 이렇게 스프링 이거 왜 이렇게 만들었어라는 거를 좀 알아보면은 모든 대답에 아 그거는 객체지향적인 특성을 위해서야라는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왜 객체지향적인 특성을 썼는데?라고 물어보면은 이거를 우리가 그냥 프로그램을 잘 개발하고 잘 유지보수하려고 이런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버튼 누르듯이 약간 객체지향이 튀어나오는 게 저는 약간 그게 나름의 재미 포인트여가지고 지금까지 좀 나름 재밌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슬슬 끝내야겠죠.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딴소리를 해가지고 간단하게 요약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이제 흥미가 가장 제일 가는 거 가서 찾아라. 이런 조언이 사실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근데 잘하는 사람들도 뭐 재밌어서 시작한 것보다는 어쩌다 보니까 시작을 했고 재미는 그냥 하면서 찾는 경우가 많더라. 그러니까 일단 매몰시켜서 고민의 여지를 없애고 그 안에서 나름의 재미 포인트를 찾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2분 정도가 남았는데 저희가 이제 찐막으로 한마디만 더 하자면은 이제 누구는 이런 말에 동의를 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근데 저는 이제 어떤 일을 하면서 살 것이냐를 정할 때 흥미가 계기는 될지언정 목적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물론 하고 싶은 일만 하면서 살면은 아주 즐겁게 살면 좋겠죠. 근데 이제 취미랑 어떤 업의 경계는 내가 하기 싫어도 해야 하는가라는 차이에서 온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취미면 내가 즐거운 것만 하고 싶은 것만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죠. 근데 이제 업이라는 건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하기 싫으면 어느 정도 견디는 게 일을 한다는 것의 의미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이고 발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희 이어서 2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딪히며 성장하기입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랜만입니다, GDSC. 네, 저는 GDSC 홍익 AIML 코어 멤버 한혜원이라고 하고요. 막학기예요. 저는 어학기라서 막학기고 이번 학기가 끝나면 졸업입니다. 그래서 졸업을 앞두고서 제가 이때까지 4년 반 동안 경험했던 것들이라고 적어놓긴 했지만 저는 최근에 학부연구생으로서의 활동을 조금 열심히 하고 있는 편이라 연구 활동에 좀 초점을 맞춰서 발표를 많이 할 생각이에요.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들어가기 앞서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전부 다 제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그러니까 참고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만 하면 되겠지가 아니고 얘는 이렇게도 했네? 약간 이런 거니까 네, 약간 참고하셔서 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기소개부터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컴공과 19학번고 막학기인데 18학점을 듣고 있습니다. 성분과 은소공을 포함한 18학점이 망했죠. 그런 상태고 네, 고려대학교 학부연구생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네, AIML 코어 멤버고 스타트업 개발팀 근무 경험이 한 9개월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고려대학교 학부연구생으로 해서 연구 활동을 처음 시작했는데
제가 부딪히면서 성장하기라는 이름의 발표잖아요. 부딪히면서 성장을 해서 제가 어떤 아웃풋을 냈는지는 이따가 나중에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딪히면서 성장하기. 그냥 말이 부딪히면서 성장하기지 그냥 맨 땅에 헤딩하기예요. 개발 일도 연구도 저는 사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아무것도 몰랐던 상태였거든요. 그냥 의지만 가지고 해보자 하면서 이제 맨 땅에 머리를 부딪혔습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더라고요. 저는 이런 성장 방식을 4년 반 내내 써왔던 것 같아요. 생각이 많아지기 전에 일단 하고 보면은 뭔가 한 아웃풋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거를 생각을 하고 몰라도 일단 하자라는 마인드로 4년 반 내내 임했어요. 저는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부생의 장점이라고 할까요? 약간 산업, 그러니까 인더스트리나 학계나 다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을 기대하지 않아요. 학부생이잖아요. 몰라도 괜찮은 시기입니다. 그래서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무언가를 해가면 중간 이상은 가요. 여러분들의 평가가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무언가를 만들어 가거나 뭔가 결과물을 도출을 해내가면은 중간 이상은 하네? 약간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학부생일 때 이런 장점을 많이 누려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에 대해서 되게 좋은 게 부딪히면서 해가는 게 되게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연구에 관해서 이제 얘기를 조금 해보자면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학부연구생 활동을 하고 있는데 혹시 여기서 대학원 진학 관심 있으신 분 혹시 손 한번 들어볼까요? 얼마나 있는지 궁금해가지고 생각보다 많지는 않네요. AIML 파트는 거의 대부분이 대학원을 진학을 희망을 하셨었는데 아무래도 GDSC는 개발 쪽이 주류니까 그렇게 막 많지는 않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대학원이 사실 인공지능 진로를 생각하시면 거의 필수잖아요. 그래서 약간 인공지능 쪽이 관심 있다 하시면은 이 부분을 조금 잘 들어주시면 언젠가는 쓸모 있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연구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99% 이상의 확률로 이미 먼저 진행된 비슷한 연구가 있습니다. 99%도 아니고 99.9%다 있어요. 그래서 뭔가를 해보고 싶다고 하시면 일단 찾아보시는 걸 추천하는데 찾아보시고 선행 연구, 그러니까 이미 나온 논문의 방법론을 그대로 따라해 보는 거. 그렇게 해서 뭔가를 결과를 만들어 보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연구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기여할 수 있는 점을 생각을 해보시는 거가 좋아요. 그래서 이 기여할 수 있는 점이 막 아주 대단한 게 아니고 그냥 다른 방법을 써서 결과를 좀 향상시켰다. 예를 들어서 뭐 어큐러시를 한 0.5% 향상시켰다. 뭐 이런 거라던가 아니면은 좀 조건을 다르게 바꿔서 실험을 진행해 본다던가 이런 식으로 기여할 수 있는 포인트를 생각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연구하려는 주제가 생기면 그 연구하려는 주제랑 제가 알고 있는 지식들을 연결 지어 보면은 뭔가 길이 보이는 순간이 올 수가 있어요. 네, 이런 방법으로 해서 쓴 논문이 있는데 이건 나중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논문의 출판 과정에는 이게 저는 사실 겪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주변에 물어본 사람도 없고 그래서 저는 되게 많이 이게 뭐지? 하면서 부딪히면서 또 알아냈거든요. 그래서 혹시 알면 좋으실 것 같아서 약간 설명을 드리는데 논문을 처음에 작성을 해요. 약간 애지중지하면서 작성한 제 프로젝트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처음에 세상에 나왔죠. 근데 얘가 평가를 받아야 돼요. 이제 투고를 합니다. 논문을 투고를 하면은 처음으로 그 에디터 분한테 리뷰를 받아요. 여기서 이제 첫 번째 리젝션, 그러니까 거절이 올 수가 있죠. 나 열심히 썼는데 그 피어 리뷰라고 이제 동료 연구자분들한테 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리젝션 당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리젝션이 여기서도 되고 이제 에디토리얼 리뷰를 건너면 그 이후가 메인이에요. 이제 피어 리뷰라고 해서 이 동료 연구자 리뷰라고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박사 이상급 분들이 보통은 리뷰를 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첫 논문을 썼을 때 되게 무서웠거든요. 저는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말하는 감자인데 제 논문이 이제 교수님들한테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니까 되게 두려웠었는데 아무튼 이런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어 리뷰에서도 리젝션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리젝션이 안 된다면 보통은 이제 높은 확률로 리비전을 받습니다. 리뷰어가 이렇게 코멘트를 해줘요. 너 논문에 뭐가 부족하니까 이걸 좀 더 보완해 오면 좋겠다.
아니면 뭐가 좀 부족하다라는 식으로만 코멘트를 해주는데 그걸 고쳐서 내면 된다 이런 식으로 리비전 이렇게 하면은 그 리비전입니다. 그게 리비전이 있고 보통 이 피어 리뷰 프로세스가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거쳐요. 리비전을 그러니까 한두 번 정도 거치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잘 되면 게재가 수락이 되고 게재가 되고 나면 논문이 이제 퍼블리시 출판이 됩니다. 그래서 논문의 출판 과정이 이러한 건데 네. 그래서 한번 설명을 드렸고 제가 생각하기에 좀 연구라던가 아니면 개발도 사실 마찬가지인데 영어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검색의 생활화, 진짜 검색 스킬이 엄청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검색 스킬도 그냥 검색 스킬이 아니고 제 생각엔 영문 검색의 생활화로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로 검색하는 것을 이제 생활화, 네, 그냥 이렇게 익숙해지시면은 좀 과제하는 것도 그렇고 연구하는 것도 그렇고 나중에 커리어 이제 개발자로서 생활을 시작하실 때도 네, 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어 공부를 이런 식으로 했어요. 흥미랑 접목시키거나 진로랑 접목시키거나 이렇게 해서 그냥 하는 건 재미가 없으니까 했는데 흥미랑 접목시키는 경우에는 저는 영화나 드라마 보는 게 취미라서 이걸 자막을 없이 보거나 또는 이제 영자막 깔고 보는 것도 되게 도움이 됐어요. 저는 그래서 그런 접근으로 공부를 좀 했었고 진로랑 접목시키는 건 저는 이제 대학원 진학 희망생이기 때문에 논문을 읽으면서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좀 적어서 검색을 해서 이렇게 뜻까지 알아내가지고 좀 적어 놓는다던가 그런 식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네. 사실 부딪히면서 성장이라고 했지만 부딪히면서 성장하기 메인 내용이라기보다 그냥 제가 팁을 좀 많이 드릴 수 있는 시간으로 좀 구성을 해서 그러니까 학교나 연구나 아니면 개발하면서 유용한 것들을 좀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사소하지만 지나치기 쉬운 도큐먼트. 모든 이제 개발 라이브러리나 그런 거에는 다 도큐먼트가 있는데 웬만하면 튜토리얼도 제공을 합니다. 이 튜토리얼은 대부분의 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학부생 수준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게 막 되게 심도 깊은 게 막 생각보다는 많이 없어서 그냥 튜토리얼만 참고해도 해결될 만한 것들이 상당히 많아서 도큐먼트를 꼼꼼히 읽자라는 게 첫 번째고 그리고 이제 대학원을 희망하시거나 이제 그럴 경우에는 이 논문 검색하는 것도 되게 좋은데 이게 구글 스콜라를 많이들 사용하시지만 아래 이제 스코퍼스나 웹 오브 사이언스 같은 것들은 좀 질 좋은 논문만 선별해가지고 인덱싱을 하는 사이트들이에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졸업을 하면 이용을 못합니다. 돈을 엄청 내야 돼요. 그러니까 학교 도서관을 통하면 마음껏 이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거를 학부생일 때 많이 이용해 두면 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소개를 해봤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연구를 해보고 싶은데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다. 주제는 잡았는데 이게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그 리뷰 아티클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연구 논문 말고 리뷰라는 이름이 붙은 그 논문이 있어요. 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개 막 수백 개 이상의 논문을 읽고 수십 개의 논문을 읽고 되게 전문가 분들이 정리를 한번 해놓은 아티클이거든요. 그래서 연구 동향 파악에 상당히 유용합니다. 그리고 오픈소스 코드나 오픈 데이터 활용은 다들 이제 아시는 캐글이나 AI 허브, 깃허브도 있는데 논문 아래 보시면 데이터 어베일러빌리티 스테이트먼트라고 해서 이제 데이터를 공개를 해놓는 논문들이 꽤 많아요. 요즘에는.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진행을 해보셔도 뭐 연구하고 싶은 게 있다면 그런 걸 활용을 해서 진행을 해보셔도 좋고 또 연구 주제별 데이터를 공유하는 오픈 데이터 허브 같은 게 또 따로 있을 수 있으니까 네, 잘 찾아보시면 좋습니다. 네, 또 다른 도구인데 챗GPT는 뭐 다들 아실 거예요. 근데 이거를 영어로 쓰면은 되게 조금 더 저는 답변의 질이 좋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전 영어로 많이 썼고 그리고 영어를 쓴 거를 교정하고 교열하는 데 상당히 많이 썼어요. 제가 쓴 이렇게 그 문단을 넣고 여기서 고쳐야 할 점을 알려줘. 여기서 문법적으로 틀린 걸 알려줘 하면 다 알려주니까 그런 거에서 활용하는 게 되게 좋고 딥L이라는 디플이라고 있는 것 같은데 번역기예요. 파파고보다 성능이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혹시 쓰실 분들은 애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멀리는 아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이거는 익스텐션을 설치하면 영어 칠 때마다 영문법을 한번 검사를 해줘요.
그래서 영어로 뭔가 쓸 일이 많이 있으면 그래머리를 설치를 해서 쓰면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논문 같은 거 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조금 또 준비를 해봤어요. 레이텍은 다들 아실 겁니다. 송푸언을 듣는 분들이 상당히 많죠. 네, 그래서 레이텍을 저는 처음에 진짜 레이텍이 왜 배워? 약간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논문을 한번 써보니까 그래도 송푸언에서 얻어가는 게 있네? 약간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레이텍 같은 거는 기본 문법 정도만 알아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막 여러 가지 포매팅까지는 모르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버리프에 진짜 많은 템플릿이 있어요. 아예 어떤 논문지 같은 경우에는 오버리프 템플릿을 제공을 해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레이텍 정도는 어떻게 작성하는지는 알아두면 좋다. 이런 거고 논문을 이제 쓰실 때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는지 막막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임라드라고 있는가? 어떻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IMRAD라는 방법론이 있어요. 이 논문의 구성 그게 있는데 I는 introduction, 서론이고 M은 method, 방법론, 그리고 R이 results, 결과, D가 discussion, 고찰. 이렇게를 줄여서 임라드라고 합니다. 이것만 순서대로 따라서 작성을 해도 논문의 알맹이가 충분히 나와요. 그러니까 뭔가 연구를 해서 한번 결과를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를 쓰셔서 하면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추가로 더 결론 한 문단 더 적고 앞에 이제 초록 들어가고 약간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네, 다시 돌아와서 네, 부딪히면서 성장하기. 이것도 사실 저는 부딪히면서 성장하면서 되게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스타트업에서 개발자로도 일도 해보고 학부연구생도 좀 네, 열심히 해봤지만 단점도 있어요. 그냥 무작정 무지성으로 이렇게 들어갔을 때 막막하고요. 힘들고 밤샘 일상이 됩니다. 건강이 정말 악화돼요. 가장 주의해야 될 거는 번아웃이에요. 저는 번아웃이 한번 좀 왔었어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일주일 누워 있었던 적이 있는데 이런 걸 좀 경계를 해야 되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저는 나쁘지 않은 성장책이라고 봅니다. 부딪히면서 성장하는 것이. 네, 그래서 부딪히면서 성장을 해가지고 저는 연구활동을 2022년에 시작을 했는데 1년 동안 쉬지 않고 일을 해서 출판 논문이 3건이 있고요. 미출판 논문이 1건이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 GDSC AIML 멤버이신 원준님이랑 저랑 둘이서만 작성한 논문이고 학부생 둘이서만 작성을 했는데 학회에 게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퍼블리시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약간 네, 저 부딪히면서 성장하다 보면 이런 아웃풋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었고 네, 그렇습니다. 네, 마치면서 이게 학부생, 그러니까 주제가 제가 이제 졸업을 앞두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학교는 사실 약간 좀 울타리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학교라는 이제 돌아갈 곳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개발자 생활할 때도 약간 난 아직 학부생이니까 이런 마음으로 그냥 즐겁게 일을 할 수 있었고 지금도 약간 좀 그런데 이제 나가려고 하니까 약간 조금 두려운 마음이 들긴 해요. 그러니까 학교란 울타리 안에 있을 때 학교가 제공하는 여러 가지 기회 그리고 대학생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들 이런 GDSC 활동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연합동아리 활동 같은 걸 여러 가지를 경험해 보시면 저는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경험을 하면서 말 그대로 부딪히면서 성장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네, 오늘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번 발표는 이번 데브톡 세션의 키노트이죠. 저희 섹다컴 비전 AI 엔지니어이고 네이버 AI 부스트 캠프 4기 5기 멘토로 하셨던 유유진님의 깊이 있는 실험으로 끝까지 파고들기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앞에서 소개해 주셨다시피 홍익대학교 컴퓨터공학과를 졸업했고요. 현재는 SSD.com에서 비전 AI 엔지니어로 근무를 하고 있고 동시에 네이버 AI 부스트 캠프에서 4기, 5기의 비전 도메인 멘토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시작 전에 앞서서 앞에서 너무 발표를 잘 해주셔가지고 여기 AI 공부하시는 분 몇 분이나 계세요? 네. 네, 좋습니다. 네. 많은 질문 기대합니다.
오늘은 이제 깊이 있는 실험으로 끝까지 파고들기를 주제로 했고, 전체적인 내용은 어떻게 AI를 공부하면서 실험을 좀 깊이 있게 논리적으로 할까인데, 앞서서 논문을 굉장히 멋있게 잘 써주신 우리 혜원님께서 논문을 어떻게 작성하는지에 대한 팁도 많이 알려주셨는데, 저는 석사가 아니고 학사 졸업이에요. 그리고 논문이라는 걸 써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학사이고 논문이란 것도 써본 적이 없는, 흔히 말하면 솔직히 좀 AI 취업 시장에서는 경쟁력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조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나름은 지금 만족하는 회사와 그런 투자까지 하고 있는데 어떻게 경쟁력을 가지게 되었을까가 핵심 주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발표를 준비하면서요, 이 모든 내용은 제가 학사로 취업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석사랑 경쟁력을 하면서 내 차별점을 얻고 경쟁력을 얻을 수 있을까를 고민했던 경험이고요. 그 경험 안에서 제가 AI 엔지니어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일하면서 생각한 견해가 담겨 있겠으나 절대 정답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게 이런 것도 하는구나, 저런 것도 하는구나 하고 그럼 내 상황에서는 어떻게 참여를 만들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는 그런 발표입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는 AI 분야에서 학사 취업을 할 때 제가 어떻게 했는지, 어떤 생각을 했는지를 먼저 말씀드리고 학사랑 석사를 굳이 비교를 해볼 거예요. 사실 비교를 한다는 것 자체가 뭐 실력 이런 거 아니라 말이 안 되긴 하는데 각자 상황이란 것도 있고 이런 거니까 비교를 하는 게 사실 저는 굳이 비교를 하나 싶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과거에 제가 학사로서 취업을 할 때 비교를 했던 경험, 그리고 밑에는 이제 대회랑 서비스를 비교하고 대회에 참여하면서 얻어가야 할 것 이런 게 있는데 그거는 이제 깊이 있게 실험을 하는 과정에서 대회를 굳이 꼽아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굳이 비교를 해볼게요. 네. 비교를 굳이 안 해도 되는데, 네, 굳이 했어요. 저는 과거에. 좀 떨리니까 석사들이랑 면접장 가면은 옆에 막 석사들 앉아있고 나는 석사여가지고 논문 한 번도 안 써보고 이런 사람이라서 굳이 비교를 했는데 좀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단점은 당연히 석사로 공부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하루 종일 하는 게 연구하고 세미나하고 준비하고 내가 공부하고 있는 연구 분야에서 어떤 논문이 나왔나 찾아보고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연구를 발전시킬 수 있을까, 디벨롭 해가지고 나만의 논문을 낼 수 있을까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무조건 연구 역량이라는 게 저랑 석사랑 비교를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내가 석사랑 비교했을 때 좀 떨어지는 거를 생각해보면 연구 역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만큼 잘하지 못해도 내가 면접에 딱 들어가서 현업 종사자가 나에 대해서 어떤 걸 질문했을 때 얘가 그래도 석사랑 비교를 했을 때 좀 그래도 생각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구나라는 인상을 받게끔 할 수 있을 만큼 내가 연구 역량을 쌓아야겠다라는 생각을 첫 번째로 했고, 그리고 굳이 석사랑 비교해서 그래도 내가 가져갈 수 있는 장점은 뭐가 있을까? 그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은 강점은 뭐가 있을까를 고민해봤을 때 서비스 관련된 역량을 쌓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석사를 하다 보면은 진짜 논문 그거 하나 쓰는 데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기 때문에 진짜 개발의 미친놈이 아닌 이상 논문도 쓰고 연구도 진행하고 하면서 내가 데모를 만들어가지고 서비스를 배포해서 수익을 도모 이런 거는 사실 전 본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연구를 할 때 나는 서비스랑 관련된 역량을 좀 쌓아서 강점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있는 것을 적재적소에 맞게 빠르게 가져다 쓰는 엔지니어링적인 역량을 키워야겠다라고 하고,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저는 이커머스 산업군에 종사하고 있으니까 이커머스 산업군에 종사하고 내가 진짜 꼭 쓱닷컴에 가야겠다라고 했을 때 이커머스의 쓱닷컴에 대해서 비즈니스 분석을 하고 서비스 분석을 해서 약간 이런 서비스와 관련된 역량을 쌓아야겠다. 그리고 서비스를 무조건 배포를 해야 될 텐데 그때 사용되는 테크스택, 흔히 말하는 데브옵스 또는 MLOps라고 하죠.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내가 사용 경험을 얻어가야겠다라고 두 가지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연구 역량인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석사랑 굳이 비교를 했을 때 좀 부족한 게 연구 역량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내가 학사는 어떤 경험을 통해서 좀 연구 역량을 어필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봤을 때, 물론 선생님처럼 진짜 부딪히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노력하면서 하시는 분은 논문을 학사인 지금 논문을 쓰실 수 있겠지만 사실 과거 학사인 저는 그런 능력은 없었어요. 그래서 일단 연구 역량을 정의를 했으니 뭘 연구 역량으로 말하더라고요. 생각할 때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시험을 전개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흔히 말하는 그 논문에 모티베이션이 있으면 이 모티베이션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자들이 솔루션을 제안하고 솔루션이 합리적인가, 이 솔루션이 얼마나 합리적인가, 이 솔루션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가를 말하기 위해서 에밸리에이션 스터디까지 시작하잖아요.
그런 전개 과정을 생각했고 이게 연구 역량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서비스적인 역량을 쌓아야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결국 B2B든 B2C든 결국에는 서비스를 만들어서 내가 회사가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AI 기술을 서비스하는 역량이 뭘까를 생각해봤을 때 말씀드렸다시피 비즈니스 분석 능력, 이 도메인에서 어떻게 AI 기술이 접목이 되고 어떻게 수익을 도모하고 어떻게 발전이 되어 왔는지 이런 거, 서비스 분석 능력. 예를 들어서 이커머스라고 하면은 흔히 말하는 스마트 팩토리도 있을 것이고 요즘 이커머스 회사들에서 절대 빼놓지 않는 이미지 검색 그런 서비스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서비스가 있을 텐데 그런 서비스를 분석해 보는 거죠. 그 서비스를 배포하려면 무조건 요구사항이 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을 잘 기능으로 만들어서 구현을 해서 서비스를 만드는 역량이 필요할 텐데 그런 것도 우리가 쌓을 수 있겠다. 네, 그리고 텍스트, 말하는 MLOps 이런 거를 서비스적인 역량에서 쌓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제가 취업을 할 당시에 정리를 했어요. 아, 요 두 가지 정도 내가 강점으로 가져갈 수 있겠다. 근데 이제 많은 학부생분들이 AI 경험을 쌓기 위해 하는 게 있잖아요. 내가 AI로서 AI 분야에서 일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대학원을 제외하고 일단 학부 연구생을 무조건 한 번씩 해보죠. 저도 했었어요. 거기에서 뭔가 발목할 만한 평가를 내지 못했는데 거의 술만 먹은 것 같은데 일단 했습니다. 학부 연구생. 그리고 대회에 참여하죠. 그리고 요즘에 교육과정 되게 잘 나와가지고 AI가 아니더라도 사피나 뭐 제가 멘토를 하고 있는 부스캠프나 이런 거 웹과정도 있고 AI 과정도 굉장히 잘 나오잖아요. 그런 거랑 뭐 프로젝트도 할 수 있겠죠. 친구들끼리 모여서. 근데 여기서 이제 약간 자소서도 필요 없고 내가 뭐 영어 실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캐리어 같은 경우에는 가지고 있어야 되긴 하겠지만 그리고 면접을 볼 필요도 없고 비교적 좀 그 뭐야 허들이 낮은 게 접근할 수 있는 허들이 낮은 게 대회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대회에서 어떻게 제가 말씀드린 연구 역량이랑 서비스적인 역량을 쌓을 수 있을까를 주제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대회라고 하면은 대회의 특징을 가지고 왔는데 기간이 굉장히 짧죠. 물론 뭐 한 몇 달간 진행되는 대회도 있는데 서비스랑 비교를 했을 때는 서비스는 1년, 2년 동안 구현을 하고 개선을 하고 하면 진짜 몇 년까지도 이어지는 게 서비스잖아요. 그래서 서비스랑 비교를 했을 때 비교적 짧은 기간이다. 그리고 데이터도 주어지죠. 대회에서 이 데이터만 써라, 외부 데이터 사용하지 마라 이런 것까지 주어지고 굉장히 명확한 평가 방법이 있죠. 매트릭으로 주어지는 거. 디텍션이라고 하면 NAP 50으로 평가를 하겠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것도 있고 속도가 중요한 대회다라고 하면 속도와 관련된 매트릭을 주어지면서 이 속도로 너희의 모델을 평가하겠다. 이런 식으로 매트릭이 명확하게 주어지잖아요. 그리고 해도 되는 것과 하면 안 되는 것에 대한 룰이 존재하죠. 외부 데이터 사용하지 말아라. 학습 시간은 최대 48시간을 넘지 않게 해라. 이런 게 굉장히 명확하게 주어집니다. 이런 게 이제 대회의 특징이라고 제가 생각했을 때 한 4가지 정도 정리를 해봤는데 서비스랑 비교를 하면 기간은 말씀드렸다시피 대회보다는 현업이 천차만별이긴 하겠지만 대체로 대회보단 길죠. 그리고 현업에서는 데이터가 주어진다? 이거는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데이터가 주어진다는 건 진짜 감사한 일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홈페이지 제작할 때 직접 걸어다니면서 노드를 걸어다니면서 이렇게 데이터를 모으고 그 과정이 너무너무 공감이 됐거든요. 진짜 사실. 그래서 현업에서는 데이터는 있으면 감사하고 평가 방법도 대회에서는 MAP 50으로 네 모델 평가할게 라고 말하는데 현업에서는 서비스를 내는데 모델만 평가할 수는 없잖아요. 서비스를 평가해야 되는데 그 서비스를 평가하는 지표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죠. 일단 수익을 도모해야 되니까 수익과 관련된 지표도 있을 것이고 이게 얼마나 이전 서비스에 대해서 개선을 했는가에 대한 지표도 우리가 정의할 수 있을 것이고 이게 얼마나 뭐 구매 전환율을 높였냐 이런 것도 다 지표가 되니까 정량적이고 정성적인 지표가 굉장히 많고 우리가 속한 도메인의 특징에 관련된 지표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서비스에 관련된 특징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UXR을 통해 가지고 소비자들이 아 이건 좀 불편한데요? 아 이거는 뭐 쿠팡에서는 이렇게 하던데 여긴 좀 불편하네요? 이런 피드백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게 다 서비스를 평가하는 지표가 된단 말이죠. 그런 게 이제 대회와의 차이점이고 그리고 대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습 시간이나 뭐 외부 데이터 사용 유무 이런 거에 대한 룰이 있는데 뭐 윤리적이고 법적인 이슈, 저작권 이슈 이런 거를 제외하면 현업에서도 역시 하나의 모델을 학습시키는데 3개월이 걸리기도 하고 몇 년이 걸리기도 하고 엄청나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흔히 말하는 빅테크들, 페이스북, 구글 이런 데는 한 번 학습시키는데 막 몇만 달러를 써가면서 그 거대 모델을 학습시킨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룰도 없다고 보면 되겠죠.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말씀드렸다시피 좀 허들이 낮은 우리가 경험을 쌓기에 허들이 낮은 대회에 참여한다고 할 때 생기는 문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매트릭이 주어지니까
그리고 그 매트릭이 향상시켰을 때 나의 성과가 리더보드에 명확하게 드러나죠. 우리 또 경쟁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내 순위가 명확하게 나타나면은 그거를 하느라고 리더보드 3등이네, 2등이네, 15등이네 이러면서 리더보드에 굉장히 집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매트릭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는데요. 매트릭에 대한 고민이 뭐냐면 주어진 매트릭이 이 모델을 평가하는 데 적합한 매트릭인지에 대한 고민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당연해요. 왜냐면 주어지니까 이것만 높이면 되니까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매트릭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는 게 당연하거든요. 대회에 참여하다 보면.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현업에서 비교했을 때 현업에서는 서비스를 평가할 수 있는 매트릭이 굉장히 많은데 대회에서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한 번쯤 하면 좋단 말이에요. 근데 하지 않는다. 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첫 번째를 보면은 리더보드 집착한다는 게 뭔 소리냐. 이건데 리더보드에 또 집착할 때 또 특징이 있어요. EDA를 기깔나게 해요. 디텍션 대회당. 그러면은 막 박스 비율하고 막 클래스만 어떻게 하는지 겹쳐져 있는 박스는 얼마나 비율이 되는지 클래스마다 막 한 이미지 안에 박스 개수가 몇 개가 되는지 쫙 기깔나게 해놓고서 활용을 하지 않아요. 거기서 찾은 문제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이것도 구현해야 되고 논문도 찾아봐야 되고 내가 데이터에 찾은 특징에 맞게 모델도 해야 되고 막 해야 되고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EDA를 활용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도 역시 이어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EDA에서 찾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험보다는 가성비 좋은 실험을 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로스,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 쓰다가 갑자기 그냥 포컬 로스, 그 클래스 임밸런스가 심해서 포컬 로스 가져다 썼는데 매트릭이 확 뛰네? 그런 거 있잖아요. 옵티마이저 SGD에서 요즘 잘 나온다는 아담 W로 바꿔봤는데 매트릭 확 뛰네? 이런 것만 좀 내가 구현을 하지 않아도 이미 구현되어 있는 거 가져다가 코드 몇 줄만 바꿔도 성능의 향상을 보이는 이런 실험을 하게 되죠. 그리고 3번은 하나의 이슈를 깊이 있게 분석하지 않아요. 핵심인데요. 깊이 있게 분석한다는 게 뭐냐? 예를 들어서 AI를 하지 않는데 혹시 제가 지금 말하는 거를 그러면 공감을 못 하시겠구나. 어, 예를 들어볼까요? 하나의 이슈를 깊이 있게 분석하지 않는다.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 그래프가 이제 다이스라든 뭐든 이렇게 그래프에서 그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내가 알고리즘을 하나 바꿨어요. n 제곱을 걸리는 알고리즘에서 n 로그 n이 걸리는 알고리즘을 딱 바뀌었어요. 그러면 그 이거를 쳐봤네. 그럼 이렇게 하고 넘어가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더 고민할 수 있겠죠. 내가 이걸 서비스를 해야 되니까 사람들이 이걸 딱 클릭했을 때 매번 그걸 찾게 되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 미리 기다려서 올려야겠다라고 이렇게 개선을 하셨죠. 서버에 올려놨을 때도 근데 여기에서 데이터베이스에 올려놓으면 내가 딱 엄청나게 많은 경로 중에서 내가 찾고자 하는 이 경로, 이 인덱스에 해당하는 걸 찾아야 될 때 데이터베이스 서치를 할까? 막 엘라스틱 서치 이런 것도 찾아보고 이런 식으로 깊이 이슈에 대해서 이렇게 쭉쭉쭉쭉쭉쭉 고민을 하고 개선을 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리더보드에 집착하다 보면은 개선했네? 오케이 다음 실험. 개선했네? 오케이 다음 실험. 이렇게 넘어가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특징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매트릭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말씀드렸다시피 대회에 참여할 때 디텍션 대회에서 MAP 50 이런 거 굉장히 평가 기준이 명확하게 정해지죠. MAP 50은 이제 이미지 안에 밑에가 있는데 얘를 찾는 거예요. 어, 아, 아, 잘 찾은 저 MAP 50이라는 근데 모델이 학습을 거지같이 했어.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예측을 하게 되면 저 매트릭 내려가는 매트릭 중에 하나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거를 명확하게 정해주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평가하기에 정확한 매트릭인가?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제가 AI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제 멘티들한테 항상 여쭤보는 질문인데, 디텍션 공부하시는 분들, 혹시 AI 하시는 분들 중에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대답이 바로 나오면 좋고, 틀려도 됩니다. 사람의 기준이 들어가지 않고, 객관적으로 내가 만든 디텍션 모델의 성능을 평가하기에 MSE 매트릭이 적합할까요? 아니면 MAP 매트릭이 적합할까요? MSE는 참고로 이제 이게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 과정인데 매트릭을 도출하기까지의 그 10단계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네, 하시는 분들.
모델이 있습니다. 내가 이 박스가 HLP 0.9%. 오케이, 잘 찾았네. 이런 식으로 모델이 예. 그리고 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길어지는데 프리시전과 리콜의 조화 평균을 해가지고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서 하는 건데 여기에서 구축 과정에서 IOU라는 필터가 들어가죠. AI 해당치분들 필터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거는 여기까지 하고 뭐가 더 객관적일까요? MSE 왜죠? 지신님? 그렇죠. 이 트레시홀드는 사람이 정해주는 겁니다. 모델을 학습해가지고 막 적합한 값을 찾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50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저 MAP 골뱅이 0.5에서 그 0.5가 아이오의 트레시홀드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정해준 0.5, 아이오의 트레시홀드가 0.5가 넘어가는 박스만 쳐내가지고 이 지표를 계산해. 또는 0.9, 90% 했다. 그럼 박스 겹칠 때 90% 겹치는 거 이상만 쳐내가지고 이 매트릭 계산해. 이런 식으로 매트릭 계산 과정에서 사람이 정해진 트레시홀드가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델의 성능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매트릭은 MSE가 조금 더 적합하다. 이런 식의 생각을 대회에 참여하시면서 할까요? 저는 안 했어요.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네, 당장, 어머, 죄송해요. 잠깐 이 틈을 짜서, 네, AI 하시는 분들 말고, 다른 분들 도움이 되나요? 최대한 설명을 좀 여러분들도 이해할 수 있게끔 하고 있는데, 학사 AI 취업에 관련된 주제다 보니까 도움이 되시나요? 도움이 되게끔 제가 좀 더 최대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뭐 그런 것도 고민해보지 않고 그리고 대회다 보니까 내가 모델만 만들어가지고 가중치만 딱 제출하면은 그 모델이 이제 주어진 테스트셋에 대한 점수 예측 띠리릭 해가지고 점수 띠리릭 나고 리더보드 띠리릭 올라가니까 이 모델을 가지고 서비스를 낼 때 대회에서 주어진 MAP 50이라는 매트릭이 서비스에 적합한 매트릭일까? 라는 생각은 하지 않아요. 뭐 지표라는 건 굉장히 다양한 지표가 있는데요. MAP, Precision, Recall, AUS, MAC, Latency, Memory 이런 것도 굉장히 다양한데 모델의 성능을 평가하는 게 속도를 판단할 수도 있고 정확도를 판단할 수도 있고 재현율을 판단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많은 지표가 있는데 단순히 모델의 성능을 평가하는 저런 지표들로 우리가 만든 서비스를 평가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대회에 참여할 때 문제 두 가지. 첫 번째, 리더보드에 집착하느라 구체적으로 실험하지 않는 거. 두 번째, 매트릭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 이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그러면은 그 문제가 두 가지 있는데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냐를 이제 말씀을 드려야겠죠. 대회를 통해서 저희가 얻어가야 될 거는 딥러닝 프레임워크 사용법도 있고 GitHub을 통해서 다 같이 협업을 하면서 기플로우를 경험해보고 커밋 이슈를 구체화하고 PR을 날려가지고 코드 리뷰를 하고 이런 것도 있고 일정을 좀 구체적으로 관리해보는 것도 있겠고 팀원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도출해내는 것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일단 제가 맨 처음에 연구 역량을 얻어가는 게 목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대회에서 주어진 태스크에 대한 오브젝트 디텍션이면 디텍션, 뭐만 뭐 이런 식으로 태스크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한다고 하고 그리고 그 주어진 태스크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을 얻어가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거기에서 연구 역량이라는 걸 얻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빨간색으로 표시해놨는데 제가 여기 PPT에는 그 제가 멘티들한테 하는 PPT를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약간 워딩이 좀 강하거든요. 하세요,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데 뭐 여러분들은 알아서 판단하시면 됩니다. 제가 멘티들한테 좀 강요를 해요. 이렇게 하세요. 이슈가 있으면은 그 이슈에 대해서 원인을 분석하고 가설을 한번 세워보라는 거예요. 이게 왜 이 문제가 생겨났고 어떤 걸 적용하면 해결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뭐 다이스트라 알고리즘을 적용하면은 경로를 찾는 시간 단축할 것이다. 라는 가설을 세워보고 솔루션을 적용해 봅니다. 다이스트라 적용해보는 거예요. 적용을 해봤을 때 단축됐네. 왜 단축됐을까? 결과를 분석해보고 거기서
결과를 분석해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의 사이클이에요. 제가 강요하는 하나의 사이클이고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이라고 또 좀 강하게 말을 하는데 대회에 참여하다 보면 이제 같은 좀 비슷한 류의 대회가 많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1위를 한 솔루션을 가져다 써놓고 분석하지 않아요. 전형적인 이제 리더보드에 집착할 때 내가 이 매트릭을 무조건 향상시켜야겠다라고 할 때 이제 1위 솔루션을 그대로 가져다 쓴다거나 그리고 다른 사람이 공유한 코드를 그대로 복붙해서 사용만 하고 매트릭 올랐네? 끝내다던가 앙상블이라고 하면 이제 여러 가지 모델을 이제 합쳐가지고 모델의 예측값들을 합쳐가지고 결과를 내는 건데 그 모델을 좀 다양하게 쓰면은 그 모델이 집중하는 그러니까 이 객체를 판단하는 데 집중하는 특징이 모델마다 달라요. 모델은 A 특징 집중하고 두 번째 모델은 B 특징 집중하고 세 번째 모델은 C 특징 집중하니까 이 세 가지를 모으면은 다양한 테스트 케이스에 대해서도 집중을 잘 하게 되는 즉 일반화 성능이 올라가게 되는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앙상블을 하면 웬만하면 성능이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대회를 한다. 그러면 일단 앙상블을 하고 리더보드 올라가면 개꿀 이러고 분석도 안 해. 그리고 퍼블릭 리더보드 신경 쓰느라 일반화 성능 내던지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일반화 성능 내던지기 뭐 이런 거를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도 제가 깊이 있게 실험을 하라고 말씀드렸죠. 그거를 저는 N차 실험이라고 명명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의 이슈에 대해서 여러 번 진행한 실험까지 꾸준히 올랐더라도 만족하지 않고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파악한 후에 다음 스텝을 생각해보는 시도가 필요하다. 이게 이제 깊이 있는 실험이죠. 요거는 이제 또 AI와 관련된 건데 그걸로 할게요. 그냥 아까 말씀드린 홍맵으로 할게요. 홍맵에서 n제곱짜리 정보 탐색 알고리즘을 쓰고 있었는데 얘는 뭐 n로 맞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n로가 n으로 바꿨다. 근데 여기까지 몰랐네. 바로 끝냈단 말이에요. 성능이 올랐으니까. 리더보드 어떻게 성능이 올랐는지 끝냈는데 여기서 이제 서비스가 매력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있으려면 어쨌든 뭐 사용자들이 사용할 때 시도를 더 빨라야 돼요. 서버에 미리 계산 결과를 저장해 놓는다. 근데 이거가 엄청나게 많아져.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 저장해놨는데 내가 원하는 정보가 데이터베이스 인덱스가 그런 거 이런 거 요거를 이제 N차 실험이라고 하고 그래서 해결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솔루션에 대해서 다시 생길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또 가설을 세우고 그 문제를 집요하게 펴고드는 연습을 해라. 그렇게 해서 흔히 말하는 아니고 제가 연구 역량이라고 말한 논문에서의 모티베이션이 있으면 그거를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을 가져다 쓰고 개발해서 쓰고 그리고 그 솔루션이 적합한지에 대한 에밸리에이션 스터디까지 진행하는 그 과정에서 올 수 있는 연구 역량을 좀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제가 취업을 할 때 이렇게 했었고 네,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의 예시를 들어볼게요. 대회였어요. 대회에 참여를 했는데 데이터의 양이 정말 부족하고 18,000개로 정말 부족하고 클래스 불균형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어요. 근데 이제 요거에 적용할 수 있는 솔루션이 되게 많은데 밑에 제가 솔루션을 저것도 굉장히 많은 실험한 솔루션인데 저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약간 가성비 좋은 실험이에요. 그 프레임워크에 구현된 거 이제 합수 가져다가 코드 몇 줄 묶으면은 성능 향상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가성비 좋은 솔루션이거든요. 보통은 이제 저희까지 합니다. 제가 이제 멘토로 참여하고 있는 멘티들의 실험을 봐도 시간이 너무 없어요. 실험들이 너무 많고 주어진 GPU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빨리 다음 시간도 해야 되고 나 저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나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마음이 급하니까 딱 저에게서 끝내버려요. 근데 이제 물론 제가 결과는 과적합이라고 쓰긴 했는데 당연히 모든 실험에서 성능은 올랐는데 과적합이라고 쓴 이유는 애초에 이 데이터의 양이 너무너무 부족하고 클래스 불균형 문제도 너무 심각해서 제가 해결을 할 수가 없었어요. 저 과적합이라는 문제를. 과적합이 뭐냐면 모델이 학습시킨다라고 하면은 트레인 데이터, 학습 데이터가 있고 테스트 데이터, 실험 데이터셋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트레인 데이터셋만 모델이 맛보는 거예요. 공부를 하는 거예요, 모델이. 그러면은 모델은 그 공부한 데이터에 대해서 이거 뭐게? 하고 물어보면 정답을 잘 내요. 근데 공부를 한 번도 한 적 없지만 결국에 같은 주제를 말하고 있는 다른 데이터를 갑자기 가져다가 딱 던져줘. 그럼 처음 보는 셋이네? 약간 수능에서 뭐 31번 뭐 이런 것처럼 처음 보는 유형이네? 이러고 정답을 못 맞춰버린단 말이에요. 정답률이 확 떨어져요.
그런 현상을 과적합이라고 하거든요. 당연히 이제 모델은 다양한 테스트 케이스, 다양한 데이터가 들어와도 성능을 잘 예측해야 실제로 서비스에서도 쓰고 다양한 이렇게 좀 네, 좋기 때문에 일반화 성능이 좋아야 됩니다. 과적합이 일어나면 안 되고. 그래서 과적합이 일어났어요. 근데 여기서 끝내지 않고 좀 실험을 해보니까 데이터가 너무 적어서 과적합이 일어난 것 같다. 그래서 솔루션은 아무래도 외부 데이터셋을 사용해야겠다. 외부 데이터셋을 사용해야겠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 외부 데이터셋을 40만 개를 모았어요. 40만 개를 미친 듯이 모아가지고 모았는데 레이블링이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이거 마치 홈맵 제작기에서 내가 미친 듯이 걸어 다녔지만 결국에 이거 다 노드해야 되고 내가 이거 경로 다 찾아가지고 막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직접 하나씩 다 레이블링을 하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이 레이블링이라는 게 또 뭐냐? 요거를 학습시키려면은 이미지 안에서 요 객체가 차지하는 요 박스에 대한 정보를 일일이 사람이 이렇게 레이블링 툴로 사각형찍 그려서 이미지 좌표가 뭐 0.0부터 50.50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얘는 0.5 그리고 좌상단 좌표가 0,5 그리고 우하단 좌표가 몇 그리고 이 박스의 크기는 뭐 이런 식으로 레이블링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 객체는 자동차 이렇게 해가지고 저장을 해놔야 그 정답을 가지고 모델이 학습을 한단 말이에요. 그걸 사람이 다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저 40만 개 모았잖아요. 40만 개 제가 일일이 이렇게 그려가지고 거기다 자동차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도저히 이 대회를 참여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레이블링 되어 있지 않은 데이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레이블링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찾던 방법이 수도 레이블링 방법이었어요. 가짜 정답이라는 뜻이죠. 그게 뭐냐면 이제 어 네, 넘어갈게요. 어쨌든 그 정답을 사람이 직접 만드는 게 아니라 모델이 학습을 한 걸 가지고 모델이 맺은 예측값을 이거 사실 정답이야. 가짜지만 정답이야 라고 만들어서 40만 8천 개 더하기 40만 개니까 41만 8천 개의 데이터가 된 거죠. 이제 레이블을 가지고 있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다시 모델을 학습시키는 그런 방법인데 그런 방법을 사용하면 데이터 개수가 굉장히 적었는데 데이터 개수도 많아졌고 그리고 클래스 임밸런스 문제가 심했는데 적은 클래스에 대한 개수를 제가 수도 레이블링을 통해서 보완을 했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일반화 성능이 향상을 했겠죠. 근데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또 문제가 있어요. 또 문제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럼 생길 수 있는 문제는 뭐가 있지? 그 레이블을 생성하는 가짜 레이블을 생성하는 모델을 티처 모델이라고 하고 티처 모델이 생성한 레이블을 학습하는 모델을 스튜던트 모델이라고 하는데 티처 모델이 애초에 생성한 그 가짜 레이블들의 퀄리티가 너무 떨어져. 말씀드린 것처럼 이 데이터 어노테이션의 퀄리티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객체가 여기 있어서 내가 정확히 여기에 객체가 있다라고 잘 표현했으면 퀄리티가 좋은데 라벨러가 귀찮아가지고 그냥 박스도 너무 크게 그려버리고 자동차인데 자전거 이렇게 써놓고 이러면은 노이즈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모델이 그 데이터를 학습한 모델의 성능이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티처 모델이 가짜 정답을 생성했는데 그 가짜 정답이 그 퀄리티가 굉장히 낮다고 해볼게요. 그럼 그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한 스튜던트 모델의 퀄리티도 굉장히 낮아지게 되겠죠. 그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솔루션을 또 찾아봤어요. 뭐가 있을까? 메타 수도 레이블링이라는 게 있구나. 논문을 읽어봅니다. 이런 거는 이제 이전에 그냥 수도 레이블링 방법론에서는 티처는 업데이트 되지 않았는데 얘는 학습을 계속 진행하면서 티처까지 업데이트를 하는 거예요. 그럼 티처가 계속 가중치가 업데이트가 되면서 티처가 만드는 수도 레이블의 퀄리티도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전체적인 퀄리티가 올라가게 되는 솔루션이 있었어요. 이렇게까지 실험을 했습니다. 제가 이 대회의 총 기간이 2주였는데 2주 동안 이 데이터 부족과 클래스 임밸런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성비 좋은 실험들은 물론이고 거기다가 데이터 수집해가지고 수도 레이블링 한 건 물론이고 수도 레이블링에서 얻을 수 있는 또 문제점은 뭐가 있지? 해가지고 찾아봐서 메타 수도 레이블 이런 것까지 찾아본 거예요. 뭐 실제로 적용은 못했습니다만 메타 수도 레이블링은 그렇게 했을 때 제가 이걸 가지고 이제 자소서를 썼겠죠. 나 연구 역량 조금 그래도 이런 걸로 연구 역량이랑 좀 어필할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그걸 자소서에 넣었어요. 그렇게 해서 제가 실제로 지금 SSG.com에서 면접을 볼 때 실제로 받았던 질문 그대로 써놓은 거거든요. 제 사수분이 이제 면접을 봤는데 사수분은 당연히 알고 있었겠죠. 수도 레이블링 기법이란 거에 대해서. 그래서 저한테 물어봅니다. 티처 스튜던트 모델을 두 가지로 학습을 하는 건 단순히 제가 했던 것처럼 한 번씩 사용하는 방법도 있고 중류 기법도 있고 다른 기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굳이 이 방법을 선택했냐 이런 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선택했는데 어떻게 이유를 했다. 당연히 논리적이어야 되겠죠, 이유가. 또 물어보는 거예요. 수도 레이블링 그런 기법의 단점은 뭐고 어떻게 보완할 거예요? 이거를 진짜 이렇게 저렇게 정확하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만약에
오케이, 개선했다. 이러고 딱 끝내버렸으면은, 거기에서 이제 진짜 개빠르게 생각해야 돼. 잠시만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 다음에 티처 모델이 생성한 레이블, 이렇게 하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연구 역량이라는 걸 키우기 위해서 좀 깊이 있는 실험을 애초에 진행했기 때문에 대답을 원활하게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메타수도 레이블링이라는 논문이 있길래 한번 읽어봤다. 이랬더니, 그거 읽어봤어요? 막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실제로 현업자들이 보는 거 역시 이 사람이 좀 깊이 있게 논리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가, 실험을 진행했는가, 요거를 본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얘가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나? 이거는 꼭 AI 분야가 아니더라도 다른 직무도 사실 일맥상통할 거라고 보거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직무에서도 저는 지금 AI를 예시로 들었지만 다른 직무에서도 내가 좀 논리적으로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같이 일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답답하지 않게끔 내가 얘랑 같이 일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게 하려면 내가 어떤 경험을 어떻게 쌓아야 될까를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기네요? 볼게요. 두 번째, 매트릭에 대한 고민인데 서비스라면 결국 회사는 B2B든 B2C든 서비스를 통해서 돈을 벌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서비스라면 내가 매트릭에 대한 고민을 할 텐데 이거는 제가 그냥 이 발표 자료 준비하면서 그 데이콘에 들어가가지고 무슨 대회 진행하고 있나 그냥 그거 캡처 그대로 해온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도배 하자 유형 분류 AI 경진 대회에 참여했다고 볼게요. 요거의 개요는 뭐냐면 이제 도배를 막 하는데 도배에서도 이제 잘못된 도배가 있잖아요. 인테리어 회사에서 도배를 막 대충 해놨어. 그러면은 해당 하자가 어떤 하자인지를 사진을 딱 찍으면은 어떤 하자다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분류를 하는 대회였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주어진 매트릭은 웨이티드 F1 스코어로 모델의 성능을 판단하겠다라고 매트릭을 주어졌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계속 대회만 참여하고 있는데 어떻게 매트릭에 대한 고민을 서비스랑 연결지어서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은 서비스를 진짜 만들어 보는 거예요. 한번 고민해 보는 거예요. 내가 개발한 모델로 서비스를 만든다. 그럼 어떤 서비스를 만들 수 있을까? 이건 제가 발표 준비하면서 그냥 막 대충 쓰면서 그냥 신뢰할 수 있는 인테리어 업체를 연결해 주는 플랫폼을 도배 민족을 만들자. 이렇게 하면 서비스예요. 인테리어 업체랑 뭐 소비자를 연결해 준다. 뭐 설명 어쩌고저쩌고 했을 때 요구 사항이 있겠죠. 진짜 배달 민족이 생각해보시면 도배이니까 인테리어 업체가 참여를 할 것이고 소비자가 참여를 할 것인데 그 둘을 연결해주는 이제 플랫폼으로 내가 도배 인정을 할 거잖아요. 요구사항이 있겠죠. 업체 측에서는 아니 우리 이거 제대로 한 건데 도배 니네 모델이 정확도가 너무 낮아서 이거 제대로 된 건데 이거 가지고 하자고 판단해버리면 우리 업체에 실무가 내려가지 않냐. 그러면 업체 측에서는 하자가 안 돼. 하자라고 판단되지 않게끔 해주세요. 라고 할 거고 악의적으로 리뷰하는 걸 필터링 해주세요. 라고 할 거고 소비자 측에서는 하자가 있으면 있다고 제대로 말을 해줘야지 우리가 인테리어 업체를 이렇게 비싼 돈 주고 하는데 제대로 고를 수 있지 않겠어요? 이렇게 하겠죠. 이제 AI 모델로 본다면 첫 번째 하자가 아닌데 하자라고 판단되지 않게 요거는 이제 프리시즌이랑 관련된 거고 하자가 있으면 있는 걸로 제대로 판단한다. 이거는 이제 리콜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서비스랑 관련돼서 요구사항을 정리하다 보면은 이 서비스는 어떤 걸 매트릭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를 무조건 고민해보게 된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대회에서 해준 거 웨이티드 F1 스코어였죠. 근데 내가 요구사항을 정리하다 보면 이 요구사항을 서비스에 접목을 시키려면은 내가 어떤 매트릭을 써야 좀 신뢰도 있는 모델을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겠다. 요거를 한 번쯤 고민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이런 식으로 서비스에 대한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을 겁니다. 네. 서비스 평가 측도는 사실 지금은 제가 AI와 관련된 거고 현업에서 진짜 서비스를 판단하는 평가를 모두 다 가져오기에는 너무나 양이 많아져서 정말 많은 매트릭이 있는데 그 중에서 모델 평가 매트릭을 서비스에 맞게 생각해보는 것만 여기서 하자면 뭐 업체의 요구사항과 소비자의 요구사항을 적절히 절충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실제 사진과 학습 데이터셋의 차이를 줄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전처리, 후처리를 해야 될까? 뭐 사용자가 그 사진을 찍어가지고 뭐 어플에 올려가지고 그 어플에서 이제 서버랑 연결해가지고 서버에서 모델이 얘는 하자인지 아니들을 판단할 텐데 이 모든 과정이 너무 오래 걸리지는 않을까? 속도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정확도와 속도라는 게 그 AI에서는 약간 그 트레이드오프? 완전한 트레이드오프 관계는 아닌데 좀 이게 나눠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높은 정확도를 추구하려면 약간 모델이 복잡해질 수도 있고 모델이 커질 수도 있는데 그러다 보면은 인퍼런스를 할 때 데이터가 통하는 그 길이 너무나 복잡해져서 인퍼런스 속도도
느려지게 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런 걸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잘 절충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거를 생각해 보는 게 대회에 참여하면서 내가 서비스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제가 생각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네. 그렇게 해서 저는 앞서 말씀드렸던 연구 역량과 서비스 분석 역량을 이렇게 얻어갈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제가 실제로 그렇게 했었고, 그렇게 실제로 해서 취업에 도움이 되었고, 네, 그렇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피를 뭐 거의 토해가면서 말을 했는데 왜 이렇게 해야 되냐? 내가 왜 그래야 되냐? 귀찮아 죽겠는데 대회에서 1등 하면 저 대회에서 1등 했어요. 이력서 내면 그게 얼마나 블링블링하고 멋진 이력서나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AI 엔지니어가 현업에서 하는 일을 보자면 진짜 모델만 학습시키고 계속 그걸 개선하는 일만 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쯤, 네, 두 번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 번쯤은 현업에서 서비스를 만들 때 어떤 일을 하는지를 생각해보고 매트릭 정의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자. 그 중에 하나는 매트릭 정의부터 시작을 해보자. 매트릭의 종류는 정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거를 내가 어떻게 하면은 내가 만든 모델과 연결지어서 내 모델을 서비스적으로 또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할 수 있을까? 저는 이렇게까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라고 면접에서 말을 해볼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고민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는 이제 깊이 있는 실험에서 얻을 수 있는, 네. 석사분들은 이제 2등 내내 하는 거지만 저희는 그래도 짧게라도 좀 경쟁력을 조금이라도 얻어가기 위해서 가설을 검증하고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솔루션을 한번 만들어보고 그 솔루션이 적합한 솔루션인지에 대한 에밸리에이션 스터디도 해보고 그런 거를 한 번쯤 해봐서 그런 연구 역량을 얻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교육과정. 교육과정은 뭐 사바사긴 한데 약간 조심스러워요. 이 말을 하는 게. 교육과정이라는 게 정말 퀄리티가 좋아요. 진짜 최고예요. 최고인데 예를 들어서 어 사피를 예를 들면 사피를 예를 들면 지금 10기를 하고 있나요? 10기 제가 알기로는 10기예요. 그리고 한 기수당 100명인가? 100명인가? 아무튼 100명이 그리고 제 기억으로는 제가 한 6기 때 제가 이제 6기 시즌에 제가 6기였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저랑 경쟁을 하는 분들이 이제 6기를 마친 분들이었어요. 그분들 중에 2명이 사피를 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4명이 합격을 해가 저희 팀에서 4명이 합격을 해서 그 사피 2분, 다른 분 1분 이렇게 했었는데 담당님이랑 딱 밥을 먹으러 갔는데 너네 둘 자소서에 똑같은 거 썼더라? 영화 분석하는 거 이렇게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분들이 맞아요. 저희 사피 했었구나. 서로도 아는 거예요. 너 사피 했구나 이렇게. 영화 분석 프로젝트 사피 했구나 이렇게 알고 그분도 아시는 거죠. 그리고 그 멘토 하시는 분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은 교육 프로그램이라는 게 이제 데이터를 만들고 교육 커리큘럼을 짜고 하는 게 굉장히 많은 노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웬만하면 잡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몇 기 때 똑같은 거 한단 말이죠. 쌓기 쉽기다. 근데 예를 들어서 10기 내내 그런 게 안 바뀌었다. 그러면은 매년 이제 100명씩 나올 텐데 매년 보는 거죠. 그 사람들은. 이번에도 영화 프로젝트 했구나. 내년에도 영화 프로젝트 했구나. 다음에 영화 프로젝트 했구나. 10번 보는 거예요. 10번. 그러면 그 사람들은 만약에 자소서에 제가 참여한 사피에서 사피라고 하면 너무 홍모에서 이렇게 했는데 저 계속 똑같은 보는 거잖아. 사피를 언급했으니까 네이버 부스트캠프도 언급하겠습니다. 네이버 부스트캠프에서 예를 들어서 대회 데이터가 매번 똑같았는데 그거를 그 사람들 매년 똑같은 거 보는 거예요. 그 안에서 제가 말씀드린 이슈를 세우고 솔루션을 고민해보고 이런 거는 절대로 각 사람마다 겹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문제를 분석하는 생각이랑 문제를 분석하는 방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가성비 좋은 실험 있잖아요. 그 템플릿 구현된 거 하나 가져다가 쓰는 거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 다를 수가 없어. 왜냐면 그냥 구현된 거 가져다 쓰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교육 과정에서 진짜 조금이라도 차별점을 얻으려면 가성비 좋은 시험보다는 진짜로 내 연구 역량을 어필할 수 있는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분석하고 있습니다를 면접관에게 보여줄 수 있는 공부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고요. 네, 5번은 또 깊이 있는 실험과 관련된 건데 문제 해결의 연속이고 추가적으로 생길 수 있는 이슈를 파악하고 예방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했더라도 거기서 생길 수 있는 문제를 또 생각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좀 길었는데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이제 취업을 할 때 석사랑 굳이 비교를 해서 경쟁력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그거에 대한 액션 플랜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봤고, 또 말을 하다 보니까 제가 또 멘토링을 하는 것처럼 약간 워딩이 격했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하세요라고 말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정답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 생각이에요. 하면 좋아요. 좋은데 정답이 아니니까 AI 공부하지 않는 분들도 아, 저렇게 접근을 했구나. 그럼 내 상황에서 좀 경쟁력을 얻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아니, 항상 돌아오는 시간 만족도 조사 하나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학기 마지막 세미나 마무리하면서 다음 학기에 대부톡을 진행할 때 어떤 점들을 개선했으면 좋겠는지, 좋은 점은 뭔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항 몇 개 안 되니까 지금 해주세요. 아, 그리고 하시면서 운영진 한 명이 할 말이 있대요.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배가 고파가지고 저녁을 먹으러 갈 건데 그 공식적인 뒤풀이 행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참가에 뭐 꼭 가야 되고 그런 거 아니니까 배고프신 분 있으면은 손 들어주시면 제가 인원 집계해서 예약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같이 가실 분 손 들어주세요. 배고프신 분? 에? 그 인원에 따라서 다를 것 같아요. 근데 제 바램은 치킨이에요. 손 번쩍. 하나. 그러면 이 만족도 조사 꼭 참여하시고 드실 분은 잠깐만 남아주시면 제가 데리고 가겠습니다. 아 맞다 누나. 네. 네, 자, 이제 얼추 쓰신 것 같으니까 이제 또 그 인증샷을 하나 찍으셔야 돼요. 여기 밑에 PPT를 보시면 GDLCC 로고가 있는데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저희 공공 포즈를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자, 자, 나 얼굴 앞에다가 손, 부끄럼 타지 마시고 손. 감사합니다. 잠깐만.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